하지만 1845년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재앙의 씨앗 하나가 이곳을 하루아침에 유령의 마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감자 마름병이었습니다. 멀쩡한 감자를 하루아침에 검게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병. 이 병에 걸린 감자를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고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감자 마름병은 땅속의 곰팡이를 통해 순식간에 아일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성했던 감자밭은 하루아침에 검게 변했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의 감자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곡식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람들의 굶주림과 절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8년 동안 계속된 대기근. 이 기간 동안 무려 125만 명의 아일랜드 시민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자 마름병은 당시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아일랜드 같은 대기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를 통치하고 있던 영국의 재무장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re is scarcely a woman of the peasant class in the west of Ireland whose culinary art exceeds the boiling of a potato. Bread is scarcely ever seen, and the oven is unknown. 감자밖에 먹을 줄 모르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척박한 식습관. 이것이 아일랜드에서만 대기근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비극이 정말 아일랜드 사람들의 탓이었을까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아일랜드.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근 동안 아일랜드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는 100만여 명. 그런데 아일랜드를 떠나는 배 안에는 굶주림을 피해 고향을 등지는 이민자들만 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배 안에는 밀, 귀리, 소, 돼지, 버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25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1847년 한 해에만 4,000척의 배가 외국으로 식량을 운반해 갔습니다. 이 식량들의 행선지는 영국. 시장 논리에 따라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식량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시민들이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식민지의 비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했고 기아를 막기 위한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영국 본토에 살던 지주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수확한 곡물과 값비싼 가축들을 모두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아일랜드 농민들에게 허락된 것은 작은 텃밭,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감자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재배한 작물을 나눠 가질 권리가 그들에겐 없었던 겁니다. 불과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 인구의 8분의 1이 굶주림으로 죽어간 아일랜드 대기근.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은 감자 마름병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을 나눌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즉 자원 배분의 문제였으며 정치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학에서는 정치를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정치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원 배분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일랜드 기근은 시민들이 자원 배분의 결정권을 상실했을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원 배분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래된 이상이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원 배분에 대해 통제력을 갖겠다는 이상,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먼저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고향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란 말도 바로 이곳 아테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민주주의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 남동쪽에 위치한 나브리온. 기원전 483년 이곳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광산은 아테네 시의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산에서 얻은 수익도 시의 재정으로 사용돼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라브리온 은광의 수익을 놓고 격렬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은광의 수익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자고 제안하는 측과 그 수익으로 함선을 건조하자고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대치 중이던 상황. 따라서 페르시아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함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은광에서 나온 수익으로 아테네는 200여 척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함선을 만들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페르시아 대군이 아테네를 침략해 옵니다. 아테네 해군은 기발하고 대담한 전술로 페르시아군에 맞섰습니다. 아테네 시를 버리고 인근 살라미스 섬으로 숨어들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수군을 살라미스 섬으로 유인해 격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아테네의 완승. 은광 수익으로 만든 선박은 이 위대한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다른 승리의 주역은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아테네 시민들. 그들은 자신이 아테네의 주인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살라미스 해전은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승리였던 셈입니다. The Navy developed because the democracy had come into existence and suddenly the ordinary people were available to be defenders of their state. The Athenians realized that this was a big opportunity for them. They could create a new, really big, very effective navy because suddenly there were all of these new citizens ready and willing and really desiring to do something to help their country.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참전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계급에 따라 그들이 전쟁에서 맡는 역할은 달랐습니다. 귀족들은 비싼 말을 구입해야 하는 기병으로, 중간 계층 시민들은 갑옷이 필요한 무장 보병으로, 그리고 가난한 하층 시민들은 해군 함선에서 노를 젓는 병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인접한 아테네의 특성상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해군이었습니다.
해군 함선에서 노젓는 일을 담당했던 하층 노동 계급, 일명 테테스 계층의 역할도 해군의 중요성만큼이나 커졌습니다. So this allowed the Athenians then to use the funds that were coming in from their allies to pay their own citizens to be full participants in this naval defense force. And this then allowed the citizens who were not very wealthy to have some income. They would have a regular job rowing in the Navy, and this meant that they could participate more fully in the democracy. They could become really more fully participatory citizens because they had regular income. 기원전 462년 보수파와 귀족들이 스파르타 원정을 나간 사이 테테스들은 급진파와 손을 잡고 민회에서 하나의 개혁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개혁안의 내용은 귀족회의의 권한을 평의회와 시민법정으로 넘긴다는 것. 민주주의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민주주의의 어원, 데모스크라티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자리한 푸닉스 언덕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바로 민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아테네 시민 전체가 참석해 시의 중요한 업무들을 결정했던 민회. 9일에 한 번, 1년에 총 40번씩 열렸던 이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반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의견은 거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And in a given assembly, perhaps 5,000 or even 8,000 citizens would come together in a really big theater-like area and listen to speeches and vote on policy. So that was the single central most important part of the government. 아테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형태가 민회라면 평의회와 집정관 그리고 시민법정은 아테네식 민주정을 떠받치던 나머지 세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평의회에서는 민회에서 의논할 주제를 미리 결정했습니다.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행정 또한 시민들이 맡았습니다. 추첨을 통해 집정관으로 선출된 시민들은 1년 동안 아테네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시민법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기소하고 피고인이 직접 변호하는 시민법정.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들 또한 재판 당일 모인 시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됐습니다. 모든 결정이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아테네식 민주주의였습니다. Between the government out there and we the people, the citizens, over here, it was the same thing. The citizens were the government, and so therefore decisions of the government are decisions of the people of Athens. 흔히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로 운영되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회를 포함해 평의회, 집정관, 법정 모두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그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시장과 법정 입구마다 빠지지 않고 설치되어 있었던 유물. 이 유물은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제비뽑기 장치입니다. 시민들은 이 장치의 오른쪽 가로홈에 각자의 이름표를 넣습니다.
다음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을 섞어 왼쪽 수직관으로 떨어뜨립니다. 검은 돌 사이에 흰 돌이 멈춰서면 그 줄에 이름표를 넣은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아닌 추첨. 이것이 바로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시민들은 왜 추첨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했을까요? 아테네 시민들은 통치자가 일반 시민들과 분리되어 계속 통치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첨제도와 단임제를 통해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nd so this, I think, is really the heart of the idea, is that everybody has an equal chance to take those important positions of government.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을 지배할 자격이 있는 소수의 엘리트가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 신으로부터 같은 몫의 정의감과 양심을 받았다고 믿었던 아테네 시민들. 그들에게 정치는 정의감과 양심만 있다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누구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믿음. 바로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And they believed that every citizen had these things. Every citizen had the ability to make judgments, both about himself and about other things. 우리는 흔히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라고 폄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우 정치였다면 어떻게 200년을 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찬란한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토대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웃의 제국인 마케도니아의 침략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의 전통도 중우 정치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1775년 4월 19일) 미국 보스턴 인근 렉싱턴시 외곽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당시 북아메리카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와 7년에 걸친 전쟁을 벌인 끝에 이 지역을 손에 넣은 영국. 하지만 긴 전쟁엔 대가가 따랐습니다. 영국은 바닥난 국고를 메우기 위해 식민지 미국에 차, 설탕, 종이 등의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분노한 보스턴의 한 단체는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선박을 습격해 차 화물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영국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자치권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은 민병대를 조직해 영국군에 맞섰습니다. 영국군과 보스턴 민병대의 첫 격돌. 그것이 바로 렉싱턴 전투였습니다. (8년간) 계속된 전쟁은
결국 미국 시민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1787년) 독립을 쟁취한 미국의 주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서 역사적인 재헌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는 두 개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개별주들의 자치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강력한 연방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겁니다. 논쟁 끝에 결국 주 대표들은 연방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헌법안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안 비준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헌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주에서도 동일한 논쟁이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연방정부안을 옹호했던 제임스 메디슨은 법안에 대한 뉴욕주의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방주의자 논설이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메디슨은 미국 국가 체제의 성격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제라고 표방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 제임스 메디슨이 쓴 연방주의자 논설이 게재된 뉴욕 신문입니다. 여기서 메디슨은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화제는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다는 것이고, 둘째, 공화제는 더 많은 수의 시민들과 더 넓은 범위의 국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lexander Hamilton and James Madison. And both of them were very anxious indeed to insist that the American Republic wasn't going to be like any of the Greek democracies. It was going to be a new form of state which would work on a much larger scale and which would take its political decisions in a more sensible way and a way which wasn't so subject to immediate impulses in a large group of people. To what they saw as sort of crowd political phenomena.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약 3만 명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민회에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대표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미 건국 당시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2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 투표 가능한 인구는 2억 3,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경기장으로 알려진 미시간대 스타디움. 이 경기장의 수용 인원은 10만 명입니다. 만약 미국이 고대 아테네 같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한다면 투표 가능한 미국 시민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미시간대 스타디움 2,340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집회에서는 토론도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5분씩만 말을 해도 2억 3,400만 명이 모두 발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1억 7천만 분, 즉 2226년이 소요됩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이 같은 정치 참여 방식으로는 미국 정부를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접 민주주의 대신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공화제였습니다. So when these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both the founding fathers in this country, authors of the Federalist among them, and the leading political leaders in France, they thought democracy is a bad form of government. And they were saying, we're not establishing democracy, we're establishing a republic. What's a republic? 미국 건국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오히려 공화제를 훨씬 더 선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화제보다는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이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원 배분에 참여하려는 가난한 시민들의 의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보통 선거권입니다. 1842년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2명의 주지사가 동시에 선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도어. 그는 시민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시민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에 의해 주지사로 선출된 토마스 도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근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투쟁까지 벌이려 했던 시민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다름 아닌 선거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인 남성들에게 선거권을 달라. 이것이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총을 잡고 나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은 선거권 확대를 원치 않았습니다. 반란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주동자 도어는 재판에 회부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미국 연방 전체로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반란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로드 아일랜드주는 선거권 조항을 개정합니다. 반역죄로 수감됐던 토머스 도어도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 마침내 미국에서는 재산에 의한 선거권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선거권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미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은 영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변화된 경제 지형은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리면서 새로운 계층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838년 8월)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던 영국의 노동자들. 그런 그들이 집회에서 요구한 것은 투표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대지주들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차티스트 지도자였던 조셉 스티븐슨 목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보통 선거권은 포크와 나이프, 빵과 치즈의 문제처럼 생활에 밀접히 닿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보통 선거권이란 모든 노동자가 좋은 외투를 두르고 좋은 모자를 쓰고 온 가족이 번듯한 집에 살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의 말처럼 차티스트 운동은 단순한 투표권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선거권을 쟁취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도 자원 배분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 이 운동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을 맺고 맙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1867년 마침내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1918년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로 투표권이 확대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8년 21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 허용되기에 이릅니다.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The gradual spreading of or the expansion of the franchise, which are the key phenomenon in Europe, made democracy and attachment to voting even more important. If you fought for gaining universal voting rights, then you were more likely to value and cherish ballots. There was even a dictum, saying ballots rather than bullets.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보통 선거권은 시민들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모든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원 배분에 참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래된 이상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갑자기 줄어든 나라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다른 한 나라는 생존의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00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보츠와나에서는 단 한 명의 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에티오피아에서는 곡물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북부 티그라이주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곡물 가격은 평년의 300% 수준으로 폭등했고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폭등한 곡물 가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تجزي حماق ينيرو الوعلو بدرجة لما تيجي حضر نيرو سوي سوسة نقص إلى حضر أولد نيرة حمام لا يفلت شو الخا ما يصير خاص بعد بمزاج الجاس يقبر نيرة أما كنا لا تسعنا الله هذا بمزاج الجاس يقبر. 그런데 이 시기 에티오피아 전체에서 생산된 곡물량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82년부터 3년간의 곡물 생산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맹기스투. 그는 GDP의 46%를 군사비로 지출한 반면 기근에 시달리는 시민을 구제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보츠와나에서는 가뭄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평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와는 달리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식량을 나누어주고 대규모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정부는 시민들을 기근에서 구해냈습니다.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하 자원을 둘러싸고 내전을 치르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라는 자원을 민주적으로 배분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1980년대 아프리카 대륙을 덮친 가뭄. 하지만 이 두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기근의 발생 여부는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이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아마티아 센.
그가 내린 결론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사례는 방글라데시 기근이었습니다. 1974년 방글라데시의 곡물 가용량은 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나라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파종할 때 품삯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종 시기에 홍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곧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매력을 잃은 노동자들은 굶주렸고 돈 있는 사람들은 식량을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식량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식량을 사지 못한 가난한 시민들은 죽어갔습니다. 결국 기근의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불평등한 소득 분배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가난한 시민들의 구매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거나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여 배포했다면 기근은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받지 않는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기근의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대대로 한 국가의 자원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차지해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권력이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할 때 대다수 시민의 생존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Madison actually said something very nice about that, that what elections do is to force the representative to hear the voice of the people. And if the voters don't like him or her, they can throw her out. Yes. Which means that politicians, our representatives, have to anticipate the retrospective judgments of the voters. Okay. Maybe in what we call a democracy, the people don't exactly rule or govern. I'd be, willing to say that. No, it's not that the people are really running the government. But what they can do is get rid of the government peacefully and regularly. 시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권력과 자원 배분을 통제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인류의 오래된 이상, 민주주의입니다. 이 오래된 이상에 가까워질수록 인류는 빈곤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